첫 번째로 외상성 뇌손상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분류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뼈의 골절 상태에 따라서 개방성인지 열리면서 다친 건지 vs 폐쇄성인지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뇌 손상의 속도에 따라서 빠른 속도 손상인지, 일반적으로 빠른 속도의 손상은 교통사고가 있어요. 트래픽 액시던트라고 하는 TA. 그리고 느린 속도 손상인지, 느린 속도 손상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낙상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뇌 손상 영역에 따라서 국소적으로 다친 국소성인지 혹은 확산성인지 이렇게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손상 과정과 기간에 따라서 1차적 손상인지 혹은 2차적 손상인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글래스고 코마 스케일이라고 하는 글래스 혼수척도 점수에 따라서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자, 손상 정도에 따른 분류를 조금 살펴보면 경도 손상 같은 경우는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경도 손상 같은 경우는 빈도가 가장 높고요. 일반적으로 뇌진탕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행동적 결함이라든가 미세한 신경심리학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지러움, 두통, 기억상실, 집중력 저하, 피로, 과민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분 미만의 짧은 의식소실이 있고 글래스 코마 스케일에서 13점 이상을 맞았을 때가 해당이 돼요. 그리고 CT상에는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중등도 손상 같은 경우는 경도와 중증 사이에 해당돼요. 그래서 글래스 코마 스케일 글래스 혼수척도에서 9점에서 12점 정도 사이에 해당되고, 외상 후 기억상실이 1시간에서 24시간 정도 지속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중증 손상은 좀 심한 손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TBI 환자의 약 10% 정도에 해당되고, 글래스 코마 스케일에서 8점 이하의 스케일을 받습니다. 점수를. 그리고 의식소실이 최소 6시간 이상이고요. 이때는 적극적인 물리치료 중재가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물인간 상태가 있죠. 의식 회복이 어렵고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군을 나타내고, 글래스 코마 스케일에서는 5점 이하에 해당됩니다. 주위 환경을 인지하거나 말과 수의적인 운동이 불가해요. 수면이라든가 입맛 다시기, 통증 자극을 회피하는 이런 하부 뇌조직에 의한 반응들만이 나타납니다.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면 국소적으로 나타나는 국소뇌 손상과 확산성적으로 나타나는 확산성 뇌 손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소뇌 손상 같은 경우는 타격이 가해진 부위에 손상이 발생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좌상이나 열상 또는 이 두 가지가 혼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상받은 부위가 더 심해지면 국소적 신경학적 징후가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2차적 손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뚜렷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확산성 뇌손상 같은 경우는 감속에 따른 물리적 파열로 뇌신경 마리집 내의 겉질 및 축삭 절단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중등도 손상은 겉질 및 백색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발 부위로는 뇌들보와 위쪽 손의 다리가 있고요. 그리고 악화 시 중간뇌와 뇌줄기까지도 손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보통 팔다리의 자세와 자율신경계 기능 이상을 동반합니다. 자, 기전에 따라서도 조금 보면 1차적인 뇌 손상 같은 경우는 머리에 가해지는 전달력에 따른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가속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가 이렇게 편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타격에 의해서 가해지는 손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타격이 가해지는 곳과 손상 추적이 일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감속 손상 같은 경우는 머리가 편히 움직일 수 없이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체에 의해 타격이 되어 손상되는 겁니다. 요거는 타격 부위와 손상 부위가 반대쪽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거를 반충 손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밀착된 구조에서 통합성 파열과 기형을 초래하는 변형이 나타나기도 해요. 또한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를 조금 보면 첫 번째로 머리 덮개 손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피박리라든지 열상, 결출 이런 것들이 뇌의 좌상 및 혈종 형성 등을 일으키고, 그리고 머리 덮개는 많은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심한 출혈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심한 출혈이. 그리고 다른 부분에 선성이 없는 한 큰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컬이 다쳤을 때, 머리뼈가 손상됐을 때, 머리뼈죠 이게 스컬. 머리뼈가 손상됐을 때는 선상골절이라든가 들어가는 함몰골절 혹은 머리뼈 바닥골절들이 나타납니다. 선상골절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 선상에서 이렇게 가는 선이 보이는 골절이에요. 그리고 함몰골절은 24시간 내에 내외과적인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머리뼈 바닥골절은 머리의 바닥 부위를 따라서 골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X선에 진단되는 경우는 좀 드뭅니다. 엑스레이 선상에서는. 대신에 이제 뇌척수액이 귀, 코로 흘러나오거나 뇌신경 손상 증세, 귀고막 뒷면, 코 등에서 출혈이 이렇게 발생되기도 해요. 그리고 눈 주위에 점출혈이 발생되면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뼈 손상에 따라서 개방성인지, 머리뼈가 열렸는지, 머리뼈가 다쳤는지, 폐쇄성, 개방성 이렇게 분류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뇌 손상이 있습니다. 뇌 안쪽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뇌 자상과 확산성 뇌 손상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 자상은 손상 부위와는 상관없이 주로 이마엽 및 관자엽 아래 부위에 발생되고 양측성이나 비대칭적으로 발생이 돼요. 그래서 국소적으로 지적 능력이나 감각 운동 기능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확산성 뇌 손상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감속이나 가속, 회전력에 의해 발생하고 손상 정도에 따라서 미세병변부터 거대병변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로 다리뇌, 그리고 중간뇌, 대들보, 대뇌반구, 그리고 백색질 이런 데서 많이 발생돼요. 2차적 뇌손상을 살펴보면 1차적 손상에 의해 다양한 2차적인 병태 생리학적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아래 나열된 것들이 2차 뇌손상의 종류예요. 하나하나 조금 보면 머릿속 뇌압을 증가시키는 여러 원인에 의해 뇌 관류압이 감소하여 발생되는 허혈성 손상, 그리고 머릿속 압력의 증가와 혈관 충혈, 혈관 만성 부종이 뇌 자상으로 입은 손상 부위의 주위 조직에 발생하는 뇌가 붓는 뇌 부종,
그리고 뇌 변위가 발생하는, 뇌가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뇌 이탈, 그리고 뇌혈종이라고 해서 머리뼈 함몰골절이나 함몰골절로 뇌혈관이나 겉질, 정맥 등의 파열과 출혈로 경직막 위혈종, 뇌뇌혈종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뇌막염이나 뇌농양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동맥 폐색, 그리고 요붕증이라고 해서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감소시켜서 신장에서 소변의 농축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래서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 상태를 초래하는 요붕증이 있습니다. 요게 심해지면 경련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급성 뇌수종, 뇌에 물이 차는 거죠. 그래서 뇌촉수에게 축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뇌압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정맥 꽈리, 이런 2차적인 뇌 손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러한 뇌손상, TBI에 의한 임상 증상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신경계 증상 중에 하나가 경직입니다. 뻣뻣해지는 걸 이야기하죠. 요거는 뇌졸중 환자의 경직과 유사해요. 뇌졸중과 유사하고, 척수 손상에 의한 경직과 다르게 뇌성 경직은 다리 편근에 경직이 심하지만 경련은 조금 발생하는 게 드뭅니다. 그 다음에 경직은 재활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외상성 간질은 관통성 손상의 경우에 경직 발생의 현저한 증가를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성 물뇌증은 잘 알려진 외상성 뇌손상의 합병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인에게서 2가지 정도의 물뇌증이 나타나는데, 정상합 물뇌증이라고 해서 노인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기억력 감퇴라든지 정신장애, 보행장애, 요실금,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 물뇌증이 있고, 진공성 물뇌증이라고 해서 뇌 조직의 위축 현상이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물뇌증도 있습니다. 그 밖에 기타적으로 의식 수준이 감소되기도 해요. 그래서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고, 외상 후에 기억상실증이 오기도 하고요. 심리적인 결손, 뇌졸중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삼킴곤란이나 언어장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근골격계적인 문제, 구축이라든가 딴곳 뼈대기,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호흡계적인 문제로 공기가슴증 등 외상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과 기관지 삽관 같은 기계적 손상, 이런 손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폐렴 같은 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화기 및 영양장애로 대사작용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기도 하고, 삼킴곤란, 그리고 교통사고 같은 거 당하면 위장출혈,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배변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장혈관 문제로 심부전 혈전증, 폐색선증, 폐색전증,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러한 TBI, 외상성 뇌손상 환자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냐 하면, 란초로스 아미고스 수준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의 주요 목표는 의학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환자를 인지하고 근긴장 한증증을 완화하고 그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란초로스 아미고스 수준 1, 2, 3단계 행해지는 것들은 감각 자극을 통한 각성 증진이에요. 그래서 촉각, 청각, 고유소용성 감각을 비롯하여 운동 감각 및 안뜰, 시각, 후각에 자극을 주고 음식 먹기를 할 때 입 주위에 촉각 자극을 제공하며 반응이 없는 환자에게는 이런 통증 같은 유해 자극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유수용성 감각, 운동 감각 및 안뜰 자극을 제공해요. 그래서 관절 가동 운동이라든지 팔다리의 체중 지지, 그리고 틸트 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사 테이블에서 선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중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각 자극에는 기억을 회상할 수 있는 가족 사진이라든지 환자 본인의 사진, 그리고 환자와 친숙한 물건들을 방 안에 배치하는 방법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청각 자극은 환자에게 말을 걸어서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게 혹은 어떤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각 자극은 냄새로 후각을 자극해서 반응을 살피는데 기관지 절개술이라든지 후각신경이 손상당한 환자한테는 사용해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침상 자세는 어떻게 하냐? 중요한 거는 2차적 병변 예방을 위해서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시켜줘야 하고, 그리고 적절한 자세라는 거는 환자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자세, 그리고 비정상적인 근긴장도를 낮추는 자세, 그리고 원시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자세를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누운 자세와 엎드려 누운 자세는 긴장성 미로 반사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관절 가동 운동을 하는데 요거는 초기 환자들의 구축 형성을 가품소시키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구축 문제 때문에 초기에 ROM 운동을 적용하고 팔, 다리, 몸통으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초기 가동성 훈련은 다양한 치료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되면 바로 앉은 자세를 취해주고 휠체어나 의자에 앉을 수 있도록 해요. 휠체어 자세 같은 경우는 머리는 받침으로 정렬하고 골반은 중립이나 약간 전방경사 시킵니다. 그리고 양쪽 어깨 같은 경우에는 정렬 자세를 위해서 보조 도구를 사용해요. 슬링 같은. 그리고 안정성이 불안한 환자는 벨트를 이용합니다. 벨트. 그래서 휠체어에 이렇게 편하게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도록 벨트를 이용해서 골반 아래 및 엉덩이 고정으로 체중을 양 엉덩이 쪽에 균일하게 분산시키게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자와 가족을 교육합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 및 추후 예상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환자 보호자분이 놀라지 않도록 알려주고 수동 관절 운동, 적절한 감각 자극법, 그리고 올바른 자세 취하기 등을 보호자분들에게 교육시켜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중간 수준의 관리입니다. 요거는 란초로스 아미고스 수준의 4단계에 해당되고요. 치료 목표는 기능적 능력을 유지하고 관절 가동 범위, 근력, 지구력 등을 고려한 훈련으로 짭니다. 그래서 신체적 기능 수준에 가까운 치료를 적용하고요. 흥분에 의한 폭발 예방과 자신의 행동 조절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목표예요. 그래서 신체 상태 향상을 위한 운동으로 자전거 트레드밀 훈련은
환자의 지구력, 신체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트레드밀 보행 훈련은 넙다리근의 근력 향상에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란초로스 아미고스 수준의 5에서 6단계 행해지는 중재들이에요. 치료 목표는 새로운 학습의 어려움 때문에 운동학습 능력을 최대화시킬 수 있도록 계획합니다. 그래서 지구력, 집중력, 주의 집중 시간 등이 감소하므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피드백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이 운동학습 능력 증진과 인지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운동 패턴은 억제하고 움직임 촉진을 위해 발달 자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정상 운동 회복, 기능적 운동성을 최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족과 환자 보조법과 적절한 신체 역학을 교육시키기도 해요. 그 다음에 기능적 움직임 훈련은 근긴장도 억제, 돌아눕기, 교각 자세 만들기,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기, 일어서는 자세 만들기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보행은 현수장치를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인지적 훈련은 주의력과 집중력에 중점을 맞춰서 해요. 주의 집중. 그 다음에 입안의 운동 증진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극을 볼과 입술 주변에 해서 입 주변 근육의 긴장성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아래턱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는 턱당김 자세를 촉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얼음막대나 입안의 혀를 자극해서 빨기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치료실 환경 같은 경우는 밝기라든가 소음 수준, 치료하는 환자를 고려한 적절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과도한 감각 자극은 환자를 자극시키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란초로스 아미고스 수준의 7, 8단계의 운동 치료들이에요. 치료 목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인지, 신체, 감정 기술을 통합하도록 도움을 주고,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계획성 등도 훈련합니다. 그래서 현실 생활을 위해 공동체 기술, 사회적 기술, 일상생활 기술 등에도 초점을 맞추고요. 감정이나 사회로 복귀함으로 관리 감소와 수행 능력을 유지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신체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움직임 능력을 증진시키거나 즐거운 운동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ADL 훈련,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증가시키는 훈련으로는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리고 동기를 부여해서 환자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잡아서 중재를 해 나가기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